아주 먼 옛날 남쪽 땅 깊은 산골에 산그림자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맑은 계곡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평범하지 않은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화였습니다. 송화는 다른 처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마는 시원하게 넓었고 키는 웬만한 사내들보다 훌쩍 컸으며 골격 또한 장대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과 발은 마치 오랜 세월 땅을 일군 농부의 것 같았고 몸집은 잘 자란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실했지요. 어린 시절부터 송화는 아이들의 놀림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송화를 보면 깔깔거리며 도망가기 바빴고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계집애가 아니라 장수 같구나. 저 팔뚝이면 황소도 때려잡겠어. 아무리 봐도 시집가기는 글렀어. 대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딸을 낳았을꼬. 이런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송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밤새 울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송화는 그런 말들에 무뎌져 갔습니다. 대신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송화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나무를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평생을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밭일을 하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살림이었죠. 송화는 그런 부모님을 돕기 위해 매일 새벽장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굳은 몸을 밤새 주물러 드렸습니다. 송화야,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찌 고생이겠어요. 가족인거려. 송화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슬픔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또래 처녀들은 하나둘 시집을 가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며칠간 죽만 겨우 드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송화는 아버지의 차갑게 식은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알타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송화야, 어미가 일이 되니 너만 홀로 남겨두게 되는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꼭 기운 차리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깊어만 갔고 약값은 송화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어머니가 힘겹게 송화를 불렀습니다. 송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가야, 이 마을에서는 내가 제대로 살 길이 없을 것 같구나. 차라리 멀리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미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만이라도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나 내 재주를 펼치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송화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화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텅 빈 집에는 낡은 집신 한 켤레와 어머니가 남기신 배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송화는 마지막 밤을 집에서 보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이 마을을 떠나기로. 다음 날 새벽, 송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송화는 혼자서 산그림자 마을을 떠나 머나먼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송화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함이 추위마저 있게 했습니다. 송화가 마을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
발은 부르트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큰 항구 도시인 헤어랑에 도착했을 때 송하는 그 거대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하고 활기찬 세상의 송하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구경할 여유도 잠시, 당장 잠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송하는 며칠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송하의 거친 외모와 남루한 행색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습니다. 저런 몰골로 어디서 일을 하겠다는 건가? 썩 비키시오. 그러던 중 우연히 월영 비단방이라는 상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상회 앞에는 품팔이 구함이라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송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상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회 주인은 60이 넘어 보이는 윤영감이라는 노인이었는데 송하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이를 구하러 왔사옵니다. 어디서 왔는고? 남쪽 산그림자 마을에서 왔사옵니다. 혼자 이 먼 곳까지 왔단 말이냐? 가족은 어찌하고? 부모님께서는 모두 돌아가시고 소인 혼자 남았습니다. 윤영감은 송하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에서 그녀가 살아온 고된 세월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좋다. 하루 한 푼씩 주겠으니 저기 쌓인 비단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부터 해보거라.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송하는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무거운 비단 뭉치를 나르고 산더미 같은 실타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송하는 타고난 성실함으로 빠르게 일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송하는 정직했습니다. 윤영감은 그런 송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그 어떤 품팔이보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윤영감은 송하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송화야, 이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법도 배워보거라. 예. 소인이 감히 손님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어찌 아느냐. 내 마음씨는 내가 잘 알고 있다. 내 진심이라면 손님들도 알아줄 것이다. 송하는 비단의 질을 알아보는 천부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송하는 이제 월영 비단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송하를 먼저 찾아와 비단을 골라달라고 청할 정도였죠. 어느 날 윤영감이 송하를 불렀습니다. 송화야, 내가 남몰래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안다. 혹 꿈이라도 있는 것이냐? 소인은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싶사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을요. 윤영감은 송하의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좋은 꿈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틀림없이 이룰 수 있을 게다. 송하가 비단방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화려하게 차려입은 양반집 부인이 상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비단으로 치마를 해 입으려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부인이 가리킨 것은 금실이 들어간 화려한 진자주색 비단이었습니다. 송하는 부인을 찬찬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죄송하오나 그 비단은 마님께 어울리지 않을 듯 싶습니다. 무엇이라? 감히 일개 품팔이가 내 안목을 탓하는 것이냐? 마님께서는 피부가 희고 고우십니다. 허나 이처럼 진한 색은 마님의 기품을 가려버릴 것 같사옵니다. 송하는 다른 비단을 꺼내 보였습니다. 은은한 매화 무늬가 들어간 연분홍색 비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님의 단아한 기품과 어우러져 하얀 피부를 더욱 곱게 보이게 할 것이옵니다.
부인은 못마땅해 했지만 거울 앞에 비단을 대어보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송하의 말이 맞았거든요. 내게 비단을 보는 눈이 있구나. 이걸로 하겠다. 며칠 뒤 그 부인은 다른 부인들까지 데리고 와 송하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가씨가 비단을 고르는 솜씨가 정말 용하답니다. 우리 모두 이 아가씨에게 부탁드려 보아요. 그날부터 송하의 소문이 헤어랑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비단을 사려면 월영 비단방에 송하를 찾아가라는 말이 돌았죠.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윤 영감이 송하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송화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이 상해를 더는 돌보기 어렵구나. 이제부터 이 상해를 내게 맡기고 싶다. 어르신. 아니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이 큰 상회를 맡을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다. 내가 이 상해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 내게는 사람을 보는 눈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송하는 월영 비단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송하는 상회 이름을 솔빛 상단이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거두어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솔빛 상단은 남도에서 가장 큰 비단 상회로 성장했고 송하는 헤어랑에서 가장 유명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송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솔빛 아씨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큰 부를 이루었지만 송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송하는 문득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송하는 화려한 가마와 최고급 비단을 실은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복수나 자랑이 아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송하의 행렬이 산그림자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행렬에 모두 뛰쳐나와 구경했습니다. 저게 대체 네 행차인고? 필시 대단한 양반댁이 틀림없어. 가마에서 내린 송하의 모습은 15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은 비단옷에 금비녀를 꽂았지만 당당한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헌데 저 부인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송하가 마을 한가운데 비단을 펼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어랑 솔빛 상단의 송화라 하옵니다. 좋은 비단을 가져왔으니 구경해 보시지요. 뭐라고? 저 부인이? 그 송화라고? 말도 안 돼. 가난하고 못생겨 마을을 떠났던 송화가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남자들이 줄을 지어 송화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송화를 가장 심하게 놀렸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송화 낭자, 정말 오랜만이구려. 이렇게 성공하다니 내가 어릴 때부터 남다를 줄 알았다니까.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의 힘 앞에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젊은 총각들까지 부자인 송하에게 혼인을 청하며 아첨했습니다. 송화 누님, 아직 혼례는 올리지 않으셨는지요? 저 같은 사내는 어떠십니까? 그날 저녁, 사람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지친 송하는 홀로 마을 뒷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할머니가 송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성공한 모습인데도 어찌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가? 할머니는 누구신지요? 성공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지만 행복은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네. 아가씨는 지금 진정 행복한가? 송하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야 하네. 미움도, 원망도, 복수심도 모두 내려놓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송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밤, 송화는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송화야, 성공이 전부가 아니란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지. 어머니,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마음속 상처를 덜어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꿈에서 깬 송화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송화는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송화는 자신을 놀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던진 돌에 맞은 자리는 지금도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울며 잠들게 했던 그 말들을 저는 모두 기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용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말은 제 삶에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송화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상처를 준 것도 여러분이지만 그 상처를 이겨낼 힘을 준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송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다른 이에게 말로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송화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화가 마을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강가에서 배를 젓는 강서방이라는 사공이었습니다. 솔빛 아씨, 소인은 강서방이라 하옵니다. 어제 아씨의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인은 아씨의 외모나 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사옵니다. 부디 소인이 평생 아씨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다른 이들과 달리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송화는 처음으로 따뜻한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강서방님, 그 고운 마음 잘 받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남을 의식하느라 정작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저 자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씨, 진정한 마음이라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서방님도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강서방은 아쉬워했지만 송화의 뜻을 존중하고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송화를 배웅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진심 어린 배웅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사시길 바랍니다. 가마에 오른 송화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헤어랑으로 돌아간 송화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솔빛 상다는 실력과 인품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송화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가족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여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송화를 헤어랑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남도 땅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외모는 하늘이 정해주지만 마음은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송화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교훈